한국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을 모두 꺾고 미국이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주 에이펙 이전 한국에서 알게 된 첩보로 인해 펜타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주도권은 모두 한국에 있었죠. 한국은 조용히 20년을 준비했고 미국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한국의 전략. 세계 최강 미국도 한국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펜타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새벽 3시 17분 경보음이 울리며 펜타곤 지하 3층의 전략 분석실이 붉은 조명으로 물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전 세계가 아직 잠들어 있을 그 시간, 국경 인근에서 포착된 러시아군의 대규모 병력 이동. 위성 영상은 믿기 힘들 만큼 선명했고 그 함의는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빨간색 표시가 된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러시아 제3군단 소속 기갑부대 3개 연대가 국경에서 불과 50km 지점에 전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서는 규모였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케인, 이거 봤나?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우리 탄약 재고 상황은?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4개월분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죠. 브래들리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전 9시 긴급 군수전략회의가 소집됐어요. 국방차관보 패트릭 슐츠를 비롯해 각 부서 핵심 인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더군요.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미군의 탄약 소비량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군수참모 브래들리 대령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미군 탄약 재고는 4개월분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155mm 포탄의 경우 월 소비량 대비 3개월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죠. 슐츠 차관보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총은 있어도 쏠 탄약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참석자들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군수작전을 담당했던 저조차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각국별 군수 능력 자료를 펼쳤어요. 일본은 월 생산량 8,000발, 독일은 1만 2,000발 정도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미군의 소비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군수기획 담당관 톰슨 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동맹국들의 탄약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동맹국들의 군수 능력을 파악해서 긴급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죠. 자료 검토가 한참 진행되던 중 톰슨 중령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료상 한국은 그저 참고 항목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인 생산 능력이나 재고 현황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죠. 저는 그 순간 한국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군수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거든요. 단지 미군 장비를 도입하고 기술 지원을 받는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슐츠 차관보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글쎄, 그쪽은 우선순위가 아닐 것 같은데. 회의는 결국 일본과 독일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정하고 마무리됐어요. 한국은 여전히 의미 없는 참고 항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료상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뭐 탄약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브래들리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케인, 이번 일은 쉽지 않을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다행히 러시아의 기갑부대는 며칠 후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탄약고 비축량 문제는 여전히 화두로 남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후 일본과 독일과의 탄약 수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협상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각국의 군수 산업 현황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양국 모두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지만 공급 규모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톰슨 중령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케인, 한국 쪽은 어떻게 됐나? 그가 물었어요. 아직 공식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문의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동맹국으로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간단한 통지문 초안을 작성했어요. 한국 정부의 탄약 지원 가능성을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협력 요청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어요. 현재 미군의 탄약 소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혹시 여분의 탄약이 있다면 지원을 검토해달라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식 협상 요청도 아니고 구체적인 수량이나 조건에 대한 논의도 없는 단순한 문의였죠. 저는 그 공문을 검토하면서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의미 있는 답변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설령 답변이 온다 하더라도 검토해보겠다는 형식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톰슨 중령이 제 초안을 바탕으로 공문을 작성했어요. 내용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혹시 여분의 탄약이 있다면 지원을 검토해달라는 것뿐이었죠. 구체적인 수량도 조건도 일정도 없는 그저 형식적인 문의였습니다. 그 공문을 한국 국방부로 발송한 것은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브래들리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잘했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뭐 기대는 하지 말게. 그저 절차상 필요한 일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독일과의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쯤 제 이메일함에 한국 국방부로부터 회신이 도착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형식적 답변이 아니었거든요. 귀국의 탄약 지원 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사안은 1차 유예로 분류됩니다. 한국 측 실무자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어조로 답변했습니다. 내부 전략 비축 계획에 따라 3개월간 유보가 필요하며 이후 재검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1차 유예, 재검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들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식의 답변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마치 자신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듯한 어조로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답변에 첨부된 부가 설명이었어요. 한국 측은 1999년에 체결된 한미 군수협력 협정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협정 42-A 조항을 상기시켰어요. 이 조항이 도대체 뭔지 저는 알지도 못했죠. 저는 급히 브래들리 대령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대령님, 이거 좀 봐주십시오. 제가 출력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이게 뭔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1차 유예라니?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이 우리 요청을 거절한 겁니까? 아니, 거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3개월 후 재검토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마치 우리가 승인을 기다리는 입장이 된 것 같군. 브래들리 대령이 말을 끝맺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1999년 협정 원문을 찾아봤어요. 국방부 문서 보관소를 뒤지고 법무팀에 문의해서 겨우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협정 42-A 조항은 생각보다 명확했어요. 비상상황 시 공급 주도권이 생산국으로 자동 이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는 탄약을 생산하는 국가가 공급 조건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조약까지 언급한다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협정 전문을 읽어보면서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당시 이 조항에 서명할 때 미국 측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미국 수준의 군수 생산 능력을 갖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조항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조항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만약 한국이 실질적인 군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탄약 공급에 있어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톰슨 중령에게 연락했어요. 중령님,
1999년 협정 좀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죠. 아니, 무슨 일인가? 한국이 42-A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그게 뭔가? 비상시 생산국에게 공급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전화 너머로 톰슨 중령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공급국이고 우리가 요청국이라는 뜻인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슐츠 차관보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슐츠 차관보가 한국의 답변서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한국이 우리를 거절했다는 말인가? 정확히는 유보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개월 후 재검토한다고 했으니까요. 유보든 거절이든 슐츠 차관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우리 요청에 이런 식으로 답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15년간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맹국이 미국의 요청을 이렇게 당당하게 유보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톰슨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협정 조항을 보면 법적으로는 한국의 권리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슐츠 차관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42-A 조항에 따르면 비상시 생산국이 공급 주도권을 갖습니다. 한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국의 답변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해서 1999년 협정 전문을 다시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 보였어요. 상호 군수 지원, 기술 협력, 정보 공유 같은 일반적인 조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협정 42-A 조항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비상상황 시 공급 주도권이 생산국으로 자동 이전된다. 이 문장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당시 미국 측 협상팀은 이 조항을 왜 받아들인 걸까요? 저는 당시 협상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문서고에는 1999년 협정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지다가 당시 회의록을 발견했습니다. 회의록을 읽어보니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1999년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 측이 42-A 조항 삽입을 강력히 요청함. 하지만 한국의 군수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실질적 의미를 가질 가능성은 희박함. 형식적 조항으로 판단하여 수용함.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26년 전에 이미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케인, 뭔가 찾았나? 그가 물었어요. 1999년 회의록입니다. 제가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죠. 우리가 스스로 목줄을 건 셈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회의록을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팀이 한국을 너무 얕잡아 봤군.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오만이 만든 결과였어요. 한국이 영원히 약한 나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협정서를 계속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항을 발견했어요. 협정 43-B 조항이었습니다. 생산국은 자국의 안보 상황을 우선 고려하여 공급 대상과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누구에게 얼마나 공급할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미국이 아무리 요청해도 한국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44-C 조항이었습니다. 공급국은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만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 기술이나 노하우의 이전 의무는 없다. 저는 협정서를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건 협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한국에게 유리한 조항들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26년 동안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CIA 분석팀의 존슨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혹시 한국의 군수산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왜 갑자기 한국을? 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긴급한 사안입니다.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1시간 후 존슨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첨부된 파일들을 열어보니 대부분 공개된 정보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 자주포 개발,
전차 생산 같은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탄약 생산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존슨 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탄약 생산 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까? 거의 없네요. 그가 답했어요. 한국은 그쪽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성 사진은요? 확인해보죠. 잠시만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국방부 법무팀도 참석했습니다. 슐츠 차관보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법무팀에서 협정을 검토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 윌슨 소령이 일어서서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협정 조항들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공급 주도권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슐츠 차관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게 탄약을 구걸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구걸은 아니지만 윌슨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협상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슐츠 차관보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고. 브래들리 대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규칙입니다. 26년 전에 우리가 서명한 것이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톰슨 중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협정이 누구 잘못인지가 아닙니다. 한국이 실제로 얼마나 생산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존슨 박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케인, 위성 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네. 그가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흥미롭네. 한국 산악지대에서 이상한 열점들이 포착됐어. 이상한 열점이요? 밤에도 계속 열이 방출되는 지점들이야. 산속 깊은 곳에서 말이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일 거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일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CIA 본부로 향했어요. 존슨 박사가 발견한 열점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랭글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쯤이었어요. 존슨 박사가 분석실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인, 이쪽으로 오게. 그가 저를 안쪽 분석실로 안내했어요. 어두운 방 안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야간 위성 사진이야. 존슨 박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어두웠지만 곳곳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이 붉은 점들이 열점입니까? 제가 물었죠. 그렇네. 존슨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산맥 속에서 포착된 거야. 특이한 건 이 열점들이 밤낮 없이 계속 켜져 있다는 거지.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열점들의 위치가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배치된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장이야. 존슨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시설이지.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산속에 공장을 숨겨놓았다는 뜻이었어요. 존슨 박사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통 흐름 분석이야. 화면에는 작은 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각 점은 차량을 의미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특정 산악 지역으로 규칙적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보게, 이 트럭들은 주로 야간에 움직여. 존슨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루트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지. 이건 체계적인 보급 라인이야.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트럭들의 움직임은 마치 개미 행렬 같았습니다. 질서정연하고 계획적이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죠. 존슨 박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추적한 것만 최소 36개 지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거야. 36개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존슨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각 지점마다 상당한 규모의 시설이 있는 것 같아. 환풍구의 크기와 전력 소비량을 보면 단순한 창고가 아니야. 저는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던 거였어요. 존슨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흥미로운 거야. 지하 구조 분석이지. 화면에는 산의 단면도가 나타났어요. 지하로 깊이 파고 들어간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지진파 분석 결과 이 시설들은
지하 5층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 존슨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터널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건 창고가 아니야, 케인. 존슨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건 지하 군수도시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우리 모르게 이런 것을 만들어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만든 겁니까? 제가 물었죠. 적어도 20년 전부터야. 존슨 박사가 답했습니다. 과거 위성 사진들을 비교해보니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이 시작된 것 같아. 20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2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거였어요.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동안 말이죠. 저는 CIA 본부를 나와 곧바로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이 정보를 즉시 보고해야 했어요. 브래들리 대령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령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제가 위성 사진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자료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뭔가?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지하 군수 시설입니다. 제가 답했죠. CIA 분석 결과 최소 36개 이상의 생산 시설이 산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게 확실한 정보인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CIA가 확인했습니다. 열화상, 교통 흐름, 지진파 분석 모두 일치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바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고위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슐츠 차관보를 비롯한 국방부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어요. 제가 CIA 분석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화면에 위성 사진들을 띄우며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회의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 모르게 이런 걸 만들어놨다는 말인가? 슐츠 차관보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리고 최소 20년 전부터 진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동안 우리 정보기관은 뭘 한 겁니까? 슐츠 차관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톰슨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닙니다. 한국의 실제 능력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맞는 말이야. 브래들리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슐츠 차관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실사단을 구성하게. 지금 이 순간 누가 진짜 동맹인지 알아야겠군. 차관보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실사단 구성이 결정됐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단장을 맡고 저를 포함해 군수 전문가, 기술 분석관, 법무 담당자까지 총 6명이었습니다. 출발은 사흘 후로 정해졌어요. 한국 측에는 공식 방문 요청을 보냈습니다. 군수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라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이틀 동안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군사력 평가, 경제 지표, 기술 수준 분석까지 읽어봤어요. 하지만 군수 생산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케인, 이번 방문은 중요하네.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정확히 파악해와야 해.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브래들리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게.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 오후 2시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오는데 한국군 장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는데 가슴에는 별이 3개 달려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상훈 중장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악수를 청했어요.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훈 중장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보통 이런 경우 실무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장급이 직접 나온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우리를 밖으로 안내했어요. 주차장에는 검은색 SUV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김상훈 중장이 말했습니다. 호텔에 먼저 들러 짐을 푸시고 내일 아침부터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답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차 안에서 간단히 설명했어요. 내일은 경기도에 있는 시설을 방문하실 겁니다. 준비된 나라를 보여드리죠. 준비된 나라. 그 표현이 귀에 꽂혔습니다.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니라 뭔가 의미가 담긴 말처럼 들렸어요. 호텔은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니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일 무엇을 보게 될까 궁금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저녁 7시쯤 브래들리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로비에서 만나세. 저녁 식사 겸 브리핑을 하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실사단 전원이 모였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브래들리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가 중요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보게 될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담당관 윌슨 소령이 물었습니다. 한국 측이 모든 것을 보여줄까요? 그들이 숨길 게 있다면 보여주지 않을 텐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네. 브래들리 대령이 답했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보여주지 않는 것 모두가 정보입니다. 기술 분석관 로버츠 소령이 말했습니다. CIA 자료를 보면 최소 36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한두 곳만 보여줄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 곳만 봐도 전체 규모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질문할 사항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생산 능력, 재고 규모, 기술 수준, 공급 가능성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밤 11시쯤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도시 어딘가에 아니 저 산맥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로비에서 집합했어요. 김상훈 중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답했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김상훈 중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보실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겁니다. 차량에 올라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를 1시간쯤 달리니 산악지대가 나타났어요. 김상훈 중장이 말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은 전국 36개 시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한 곳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김상훈 중장은 이미 우리의 의도를 꿰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차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올라가니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타났어요. 산 중턱에 우뚝 서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말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준비된 나라를 보여드리죠. 김상훈 중장의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산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해발 600m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이곳이 단순한 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김상훈 중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건물 입구로 향했어요. 입구에는 철문이 있었고 경비병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카드키를 대자 철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작은 로비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거대한 엘리베이터 문이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갑니다. 김상훈 중장이 말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히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층수 표시판을 보니 숫자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지하 1층, 2층, 3층. 저는 옆에 선 브래들리 대령을 쳐다봤습니다. 그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엘리베이터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지하 4층, 5층을 지나쳐도 멈추지 않았어요. 3분쯤 지났을 때 로버츠 소령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얼마나 깊은 거야? 김상훈 중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깊이는 기밀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안전한 깊이라고만 말씀드리죠.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지하 공간. 천장은 10m는 좋게 되어 보였고 사방으로 통로들이 뻗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거대한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상훈 중장이 말했어요. 한국의 전략 비축 시설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몰랐어요. 이 시설은 155mm 포탄 전용 저장고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이곳에만 360만 발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360만 발. 제가 되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미군 전체 보유량이 800만 발 정도인데 한 시설에만 그 절반 가까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360만 발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물론 이곳은 36개 시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36개 시설이라면 총 보유량은 1000만 발이 넘을 수도 있었어요. 저장고를 둘러보겠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통로를 걸었어요. 양쪽으로 포탄들이 팔레트 위에 깔끔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각 팔레트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모든 탄약은 디지털로 관리됩니다. 김상훈 중장이 설명했어요. 생산 연도, 종류,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로버트 소령이 QR코드를 스캔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손을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개인 기기 사용은 금지입니다. 보안상 이유입니다.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저장고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습니다. 축구장 10개는 좋게 될 것 같았어요. 온도와 습도는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김상훈 중장이 천장을 가리켰어요. 환풍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는 CIA의 열화상 분석이 떠올랐습니다. 밤낮 없이 포착되던 열점들이 바로 이 환풍 시스템 때문이었던 거예요. 윌슨 소령이 질문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재고를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상훈 중장이 잠시 멈춰서더니 우리를 돌아봤어요. 한국은 항상 최악에 대비합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주변국들의 위협,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충분한 전략 비축이 필수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수 정책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어요. 저장고 끝에 도착하자 또 다른 문이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카드키를 대자 문이 열렸어요. 안쪽은 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쪽은 다른 종류의 탄약들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설명했어요. 박격포탄, 로켓, 미사일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물었습니다. 총 보유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상훈 중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지만 한국군이 3년간 고강도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규모라고만 말씀드리죠. 3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미군은 4개월분 재고로 허덕이고 있는데 한국은 3년치를 보유하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우리는 계속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모두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김상훈 중장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시 쉬겠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드십시오. 김상훈 중장이 말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김상훈 중장에게 물었어요. 이 시설은 언제부터 건설되었습니까? 2003년부터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답했어요. 20년 넘게 단계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20년.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던 그 20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긴 시간 동안 올라가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도 침묵이 이어졌어요. 우린 한국을 너무 작게 봤군. 브래들리 대령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것은 저녁 8시쯤이었어요. 로비에서 헤어지며 브래들리 대령이 말했습니다. 30분 후 내 방으로 모이게. 오늘 본 것을 정리해야 해. 제 방으로 들어가 재킷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늘 본 광경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지하 공간, 쌓여있던 포탄들, 그리고 김상훈 중장의 담담한 설명. 시계를 보니 8시 20분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의 방으로 갈 시간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팀원들도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브래들리 대령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에는 이미 로버트 소령과 윌슨 소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곧 톰슨 중령과 핸더슨 소령도 도착했어요. 우리는 소파와 의자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본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브래들리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로버트 소령이 먼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윌슨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워싱턴에 보고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봤어. 브래들리 대령이 말했습니다. 6명이 같은 걸 봤다는 게 증거야. 톰슨 중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헌더슨 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한 겁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아마 오래전부터일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20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지하시설의 규모, 관리 시스템, 그리고 한국 측의 자신감, 모든 것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케인, 자네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주게.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가능하겠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걸 어떻게 글로 써야 할까?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문득 밖 공기를 쐬고 싶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밖으로 나갔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가게들도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시간에도 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었어요.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고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으면 밤 11시에 혼자 거리를 걷는 건 위험한 일이었죠. 모퉁이를 돌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밝은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진열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상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놀라운 건 직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인 시스템이었어요. 커피 코너로 갔습니다. 여러 종류의 커피가 있었는데 기계가 자동으로 뽑아주는 방식이었어요. 버튼을 눌러 아메리카노 한 잔을 뽑았습니다. 계산대로 가니 셀프 계산 시스템이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드를 대니 결제가 완료됐어요. 전 과정이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작은 편의점 하나에도 한국의 기술력이 담겨 있었어요. 자동화, 효율성, 청결함,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가로등이 밝았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신호등은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 이렇게 발전한 거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5년 전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발전된 나라였지만 지금은 차원이 달랐어요. 디테일이 달랐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손에는 편의점 커피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15층에서 내려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드키를 대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피를 책상 위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로에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 저 산맥 어딘가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지하시설은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한국은 2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왔고 우리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50분이었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뽑은 커피가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것조차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재킷을 벗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이제 써야 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할 시간이었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오늘 본 것을 어떻게 문장으로 옮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시설에만 360만 발, 전국 36개 시설, 3년치 비축량, 이 숫자들을 타이핑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보고서를 읽어보니 마치 소설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이었죠. 암호화된 채널로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새벽 4시쯤일 거예요. 하지만 긴급 사안이라 바로 읽힐 것이었습니다. 1시간 후 브래들리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케인, 내 방으로 오게. 브래들리 대령의 방에 가니 다른 팀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네. 브래들리 대령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상회의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화면 너머로 슐츠 차관보와
다른 고위급 인사들이 보였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슐츠 차관보가 말했어요. 한국이 3년치 탄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답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360만 발이 한 시설에만 있다고요? 다른 참모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리고 그런 시설이 전국에 36개 있습니다. 슐츠 차관보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총량이 얼마란 말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추정으로는 최소 1000만 발 이상입니다. 1000만 발. 화면 속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군 전체 보유량이 800만 발인데 한국이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린 6개월도 버티기 힘든데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3년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현재 위기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슐츠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협상밖에 방법이 없군. 그가 말했어요. 한국과 정식으로 협상을 시작하게.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협정상 주도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슐츠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1999년 협정을 보면 비상시 생산국이 공급 조건을 결정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요청하는 입장이고 한국이 승인하는 입장입니다. 화면 속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에게 구걸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구걸은 아니지만 브래들리 대령이 말을 이었어요. 협상에서 우리가 약자인 건 사실입니다. 슐츠 차관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군. 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생존이 먼저야. 한국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게. 화상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15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상훈 중장이 호텔로 찾아왔어요. 어젯밤 워싱턴과 연락하셨죠? 그가 물었습니다. 놀랍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네. 보고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답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된 것 같군요. 김상훈 중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긴장했어요. 드디어 한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탄약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상훈 중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브래들리 대령이 물었습니다. 상호 군사적 자율권 보장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말했어요.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대한 승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이건 단순한 탄약 거래가 아니었어요.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전략적 균형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이라니. 브래들리 대령이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리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공식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로버츠 소령이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부한다면요? 김상훈 중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탄약 지원도 없습니다. 그의 어조는 단호했어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윌슨 소령이 항의했어요. 협박이 아닙니다. 김상훈 중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탄약은 우리의 전략 자산이고 그것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겁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의 조건을 어떻게 워싱턴에 보고할지 논의했어요. 이건 단순한 군수 협력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군수 협력이 아닙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말했어요. 전략적 판도를 바꾸는 협상입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탄약이 없으면 우리 군이 멈춥니다. 그날 밤 슐츠 차관보에게 한국의 조건을 보고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핵잠수함 승인. 슐츠 차관보가 중얼거렸습니다. 탄약의 대가치고는 크군. 슐츠 차관보의 말 이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국무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케인, 지금 당장 국무부로 오게. 브래들리 대령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큰일 났어. 국무부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보, CIA 부국장,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담당 차관보가 입을 열었어요. 리야드 주재 대사관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것이었어요. 화면에 문서가 띄워졌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한국 국방부에 직접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슈츠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500억 달러입니다. CIA 부국장이 답했어요. 10년간 독점 공급 계약을 원한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500억 달러,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우리가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넘었습니다. 한국의 답변은요? 브래들리 대령이 물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중동 담당 차관보가 답했어요. 하지만 사우디는 이미 특사단을 서울로 파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사우디가 움직인다는 것은 중동 전체가 움직인다는 뜻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까지 줄줄이 한국에 접근할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CIA 부국장이 말했어요. 사우디는 단순히 탄약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더 원합니까? 슐츠 차관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입니다. CIA 부국장이 답했어요. 사우디는 자국 내에 탄약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기술로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사우디의 기술을 이전한다면 중동의 군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었어요. 한국의 입장은 파악했습니까? 브래들리 대령이 물었습니다. 서울 대사관에서 비공식 채널로 타진했습니다. 중동 담당 차관보가 답했어요. 한국 측 반응은 검토 중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주한미국 대사관의 군무관 밀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밀러, 한국 분위기가 어떤가? 제가 물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야. 밀러 대령이 답했어요. 사우디 특사단이 어제 도착했는데 왕족이 직접 왔어. 30명 규모의 수행단이었다고 하더군. 한국 정부 반응은요? 공식적으로는 조용해. 밀러 대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방부가 비상이야. 긴급회의가 계속되고 있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사우디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협상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한국에 접촉했다는 것이었어요. 유럽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외교 전면전이야. 슐츠 차관보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놓고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어.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내용은 기밀이었지만 결과는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우선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공식화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빨리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의 제안을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교묘했습니다. 사우디의 500억 달러 제안이 있는 한미국은 한국의 조건을 거절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흘 후 리야드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우디가 제한 금액을 800억 달러로 올렸다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F-35 전투기 추가 판매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술 이전까지 제시했습니다. 미친 거 아냐? 로버츠 소령이 소리쳤어요. 800억 달러면 한국 국방 예산 2년치야.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한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각국의 제안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을 더욱 압박하는 거였죠. 일주일 후 경주 에이펙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예정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에게 한국을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경주로 출발하기 전날 밤 브래들리 대령이 말했습니다. 케인, 우리가 협상에서 진 게 아니야. 외교 전쟁에서 진 거지.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탄약 거래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군수 외교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모든 카드를 쥐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탄약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했습니다. 미국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사흘 후 공식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무부 청사였어요. 한국 측에서는 김상훈 중장과 외무부 고위 관료들이 나왔고 우리 측에서는 브래들리 대령이 수석 대표를 맡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양측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구체적인 조건들을 논의하겠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꺼내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저도 제 앞에 놓인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명확했어요. 한미 탄약 협력 협정안이라는 제목 아래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을 읽어보십시오. 김상훈 중장이 말했어요. 제1조 기술 이전 금지. 브래들리 대령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은 완제품 형태로만 탄약을 공급하며 생산 기술이나 노하우의 이전 의무는 없다. 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김상훈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20년간 축적한 기술은 국가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항의했어요. 기술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건 미국의 문제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탄약을 팔 뿐이지 기술을 파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위치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통보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조항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계속했어요. 제2조 공급 승인 절차. 미국의 탄약 요청은 한국 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된다. 단계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체 비축 계획과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공급 가능한 수량과 시기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브래들리 대령이 물었어요. 한국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김상훈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협상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조항을 보시죠. 김상훈 중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3조 가격 결정권. 탄약 단가는 한국 정부가 국제시장 가격, 생산 비용, 기술료를 종합하여 산정한다. 기술료요? 윌슨 소령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한국의 첨단 생산 기술에 대한 대가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답했어요. 대략적인 가격이라도 알 수 있습니까? 브래들리 대령이 물었습니다. 일본, 독일과 협상 중인 가격보다는 경쟁력 있을 겁니다. 김상훈 중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최종 단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합니다. 저는 서류를 계속 넘겨봤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조항도 모두 한국에 유리한 내용들이었어요. 공급 우선순위 결정권, 계약 취소 조건, 분쟁 해결 방식까지 모든 것이 한국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이 나왔습니다. 제8조, 전략적 협력. 브래들리 대령이 읽었어요.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해 양국은 상호 군사적 자율권을 보장한다. 특히 한국의 독자적 국방 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포함된다. 독자적 국방 계획.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브래들리 대령이 물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윌슨 소령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탄약 거래에 핵잠수함을 끼워 넣는 건 부당합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김상훈 중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만든 힘의 값입니다. 그의 말에는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실만 있었어요. 한국은 준비했고 미국은 필요로 하고 그래서 한국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 조건들을 워싱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결정은 우리 선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조건들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확정된 입장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답했어요. 받아들이시거나 거부하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브래들리 대령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른 팀원들도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슐츠 차관보를 비롯한 국방부 고위층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한국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야. 슐츠 차관보가 중얼거렸어요. 통첩이야. 하지만 거부할 수 있습니까? 브래들리 대령이 물었습니다. 탄약 없이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탄약 부족으로 작전 능력을 잃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하겠습니다. 슐츠 차관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실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도시가, 저 나라가 이제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케인, 브래들리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가 한국을 얕잡아본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간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조건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경주로 이동했어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제협력회의였지만 무대 뒤에서는 전혀 다른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경주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경호원들과 취재진들로 로비가 북적였어요. 저는 브래들리 대령과 함께 미국 대표단 숙소로 향했습니다. 케인, 오늘 밤이 중요하네. 브래들리 대령이 말했어요. 백악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올 거야. 승인입니까? 제가 물었죠. 아마도.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저녁 7시쯤 슐츠 차관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가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워싱턴의 결정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결재했네. 브래들리 대령이 말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하기로 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이 동맹국에게 이렇게 밀린 적이 있었나요? 조건이 있네. 브래들리 대령이 계속 말했어요. 공식 발표는 동맹 강화 차원으로 포장하고 탄약 협상과의 연관성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이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존심은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오전 정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는 각국 정상들과 수행원들로 가득 찼어요. 공식 회의는 무역과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복도와 휴게실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실무진으로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상훈 중장도 한국 대표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었을 때 브래들리 대령이 저를 불렀어요. 케인, 이쪽으로 오게. 그가 저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김상훈 중장과 한국 측 실무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합니다. 김상훈 중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탄약 공급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브래들리 대령이 물었어요. 공식 발표 후 즉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답했습니다. 첫 선적은 한 달 내로 가능합니다. 한 달.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말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에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답했어요. 완전한 자율권을 인정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방금 우리가 한 일의 무게가 실감났습니다. 그날 저녁 폐막식이 열렸어요. 각국 정상들이 무대에 올라 최종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협력, 무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 같은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발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폐막식이 끝난 후 별도의 브리핑이 열렸어요. 미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공식 승인합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는 한미동맹 강화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이며 지역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동맹 강화. 하지만 저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탄약 협상. 그 압도적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갑자기 승인했습니까? 중국의 반응을 고려했습니까?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권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은 준비된 답변들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탄약고가 이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말이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야경이 보였어요. 천년 고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슐츠 차관 보였습니다. 이제 실무 협상을 마무리하게 탄약 공급 일정을 확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한국 측에서도 후속 조치 관련 문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상훈 중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가 말했어요.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협상에서 진 것이었습니다. 탄약 선적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김상훈 중장이 말했어요. 첫 물량은 155mm 포탄 50만 발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죠.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미소 지었어요. 이건 거래니까요. 그 말이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니라 거래였어요. 한국은 탄약을 주고 핵잠수함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등한 교환이었죠. 경주를 떠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불국사와 첨성대가 보였어요. 천년을 이어온 문화유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에이펙 이후 이틀 뒤 우리는 울산으로 향했어요. 한국 측의 제안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계획을 직접 검증하고 싶다면 현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죠. 서울에서 울산까지는 KTX로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공장들,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산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힘을 키웠을까 생각하니 신기했습니다. 울산역에 도착하니 김상훈 중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조선 기술을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어요. 차는 해안가를 따라 달렸습니다. 멀리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어요. 조선소였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차가 한 경비초소 앞에 멈췄습니다. 철조망과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보안 검색이 엄격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에 금속 탐지기 검사까지 받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촬영이 금지됩니다. 김상훈 중장이 말했습니다. 핸드폰도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핸드폰을 맡겼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조선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사이로 지나가니 바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바다 위로 거대한 도크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짠내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쪽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도크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도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규모가 실감났어요. 축구장 2개는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도크 가장자리에 섰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검은색 함정이 보였어요. 유선형의 매끄러운 선체, 그리고 함교탑, 잠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이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말했어요. 자체 설계, 자체 건조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언제 건조를 시작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5년 전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답했습니다. 진수는 6개월 후 예정입니다. 5년 전.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을 승인한 게 며칠 전인데 그들은 이미 5년 전부터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승인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만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원자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버츠 소령이 물었어요. 자체 개발했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형 소형 원자로입니다. 미국 기술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독자 기술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는 최첨단 기술이었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겠습니까? 김상훈 중장이 제안했어요.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 도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수함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실제로 보니 그 크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가 100m는 되어 보였어요. 선체를 가까이서 보니 용접 자국 하나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특수 강판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선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깊은 수심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무장은 어떻게 됩니까? 브래들리 대령이 물었습니다. 어뢰 발사관 6개, 순항미사일, 수직 발사대 12개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답했어요. 모두 한국산 무기로 무장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잠수함 주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작업자들이 용접을 하고 있었고 기술자들이 도면을 보며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외국인 기술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은 몇 명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80명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답했어요. 최소 인원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자동화했습니다. 윌슨 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건조할 수 있었습니까? 김상훈 중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기술을 개발했고 필요한 배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는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태도였어요. 도크를 나와 관리동으로 갔습니다. 회의실에서 김상훈 중장이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화면에는 잠수함의 재원과 성능이 나타났습니다. 수중 배수량 4,500톤, 최대 속력 30노트, 작전 깊이 400m. 인상적인 스펙이었어요. 미국의 버지니아급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언제 건조합니까? 브래들리 대령이 물었어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답했습니다. 2028년까지 총 3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승인했다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만들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승인은 그저 사후 인정에 불과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크 안의 잠수함이 석양빛에 검게 빛났어요. 우린 허용한다고 생각했지만 브래들리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만들고 있었군.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승인한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에게 통보한 겁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본 것을 글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력, 독자성, 그리고 결연함,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저 현실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패배감과 존경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워싱턴에서는 이미 언론 대응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브래들리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케인, CNN에서 연락이 왔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승인건으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한다는 것은 큰 뉴스였으니까요. 백악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공식 라인을 정했네. 브래들리 대령이 답했습니다. 동맹 강화, 지역 안보 기여, 상호 신뢰, 이 세 가지만 강조하라고 했어. 탄약 협상은요? 절대 언급 금지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기밀로 분류됐어.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미국이 탄약 때문에 핵잠수함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워싱턴에 있지 않았지만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어요. 뉴욕타임스 기자였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했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전략 파트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역 안보 균형을 고려했습니다.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로이터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 협력이나 경제적 거래 같은 것 말입니다. 대변인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순수하게 안보적 판단입니다. 그녀의 답변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안보적 판단이 맞았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탄약이 없으면 미군의 작전 능력이 마비된다는 것, 그것도 안보 판단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은 계속 파고들었지만 대변인은 준비된 답변만 반복했어요. 동맹 강화, 상호 신뢰, 지역 안보,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제 방으로 왔어요. 봤나? 그가 물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제가 답했죠. 잘 막아냈군.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영원히 숨겨야 해. 브래들리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체면 문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다음 날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어요. 대부분은 백악관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결정 뒤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 핵잠수함 승인, 숨겨진 배경은 제목부터 직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탄약 협상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으니까요. 슐츠 차관보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언론 대응 잘하고 있다. 계속 입을 다물어라. 짧지만 명확한 지시였어요. 이틀 후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였어요. 국방장관이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상원 의원 하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관님,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국방장관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한미동맹 강화와 지역 안보 기여입니다. 다른 의원이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에게 뭔가를 얻은 게 있습니까? 군사기지라든가 경제협력 같은 것 말입니다. 국방장관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답했어요. 양국 간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매한 답변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니었어요.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핵심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탄약 협상은 철저히 감춰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상훈 중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의 언론 대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잘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죠. 진실은 문서 속에 남을 겁니다. 김상훈 중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알려질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미국도 한국도 진실을 밝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체면 때문에, 한국은 실리를 얻었으니까요. 워싱턴에서는 조용히 탄약 협상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선적 일정 조율, 대금 지급 방식 협의, 모든 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졌어요. 브래들리 대령이 말했습니다. 첫 선적은 다음 달 15일이야. 155mm 포탄 50만 발이 부산항에서 출발할 거야.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브래들리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게 왜 시작됐는지 모를 거야.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문서 속에, 회의록 속에,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언젠가는 역사가 밝혀내겠죠. 미국이 왜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했는지, 그 이유가 동맹 강화가 아니라 탄약 협상 때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진실은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귀국 전날 저녁, 김상훈 중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 시간 되십니까? 개인적으로 뵙고 싶습니다. 저는 브래들리 대령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마지막 인사는 필요하니까. 저녁 7시. 김상훈 중장이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골목 안쪽에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곳이었죠. 들어서니 김상훈 중장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제복이 아닌 그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니 주인이 반찬들을 가져왔어요. 김치, 깻잎, 마늘, 그리고 두툼한 삼겹살이 불판 위에 올라왔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고기가 익어갔어요. 이곳은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말했습니다. 조용해서 좋아요. 고기를 뒤집으며 그가 소주병을 열었어요. 2개의 작은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건배합시다. 그가 잔을 들었어요. 저도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소주 특유의 알싸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네온 불빛이 소주잔에 비쳤어요. 밤거리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케인 씨, 김상훈 중장이 입을 열었어요. 이번 일로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외교적으로 둘러대야 할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김상훈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소주잔을 비우고 그가 다시 채워줬어요. 케인 씨, 우린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답했죠. 하지만 전쟁을 멈출 힘이 있죠. 김상훈 중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히 이해하셨군요. 그가 고기를 하나 집어 제 접시에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 고기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요. 오래전부터입니다. 김상훈 중장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2004년쯤이었을 겁니다. 2004년이요? 네.
저는 그때 이라크에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민간 기술자로 파병 부대를 지원하러 갔었죠.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어느 날 우리 부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계속 말했어요. 통신 장비가 고장났는데 미군 지원을 즉시 받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동맹이라도 결정적 순간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저만이 아닙니다. 김상훈 중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지금 한국 국방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케인 씨,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상훈 중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다만 우리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반미가 아니라 자주를 원했던 거예요. 대립이 아니라 자립을 추구했던 겁니다. 당신들은 탄약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김상훈 중장이 웃었습니다. 탄약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진짜 변화는 준비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과 관련된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가족, 취미, 미래에 대한 희망들. 소주병이 비워지고 또 채워졌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김상훈 중장이 말했어요. 케인 씨,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요. 그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대등한 파트너를 위하여.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함께 비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적도 상하관계도 아닌 진짜 동등한 동맹으로 웃었습니다. 식당을 나올 때는 밤 11시가 넘었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갔고 택시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잘 가십시오. 케인 씨, 김상훈 중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김상훈 중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보여줄 뿐이죠. 그의 말에는 위협도 자랑도 없었어요. 오직 사실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브래들리 대령이 물었어요. 어젯밤 어땠나? 좋았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많이 배웠지.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준비된 나라, 당당한 파트너, 그리고 진정한 동맹.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을 떠올렸어요. 탄약고에서 본 압도적인 규모, 울산에서 본 검은 잠수함, 그리고 어젯밤 나눈 진솔한 대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게 해줬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쓸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상호 존중, 대등한 관계, 진정한 파트너십. 그것이 앞으로 한미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알아